서아프리카에는 부두교가 영화나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공휴일과 사원이 있는 공식 종교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좀비와 의식이 행해지고 있으며 과학자들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식물독을 사용하여 죽은 듯한 환상을 유도한 후 시신을 매장했다가 다시 파내어 특수물질을 사용하여 기억과 의지를 빼앗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살아 돌아오지만 완전히 복종적인 존재가 됩니다. 수년 전에 묻힌 사람들이 갑자기 살아 돌아온 사례도 기록되어 있는데다만 이름이나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곳은 기니만에 접한 불가리아 크기의 나라 베냉으로 한때 여성 전사들이 통치했고 인신 제사가 자행되었던 곳입니다. 19세기 이 지역 왕국은 6,000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정예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에 칭위되었으며 독신 서약을 하고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용맹함은 너무나 대단해서 적들은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망쳤습니다. 프랑스 장교들은 보고서에서 아마존 여전사들이 남자들보다 싸움을 잘했고 포로를 잡지 않았으며 후퇴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대함에는 끔찍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매년 왕국의 주요 축제 기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신과 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 학살당했습니다. 포로들은 수도의 광장에서 참수당했고 그들의 영혼은 사후세계에서 왕을 섬기게 되었으며 그들의 피는 국가의 힘을 위한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 이 지역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 중 하나였던 다오메이 왕국의 본거지였습니다. 다오메이 왕국은 무역을 장악하고 주변국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수도 아보메이는 3m 두께의 점토벽으로 둘러싸인 궁전들이 웅장함을 자랑했는데 궁전에는 승리와 희생을 묘사한 부조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궁 단지는 44헥타르, 축구장 30개 이상 크기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수많은 건물 사원 그리고 의식용 광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어서 그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처형하거나 승진시킬 수 있었고 2만 명에 달하는 군대는 아무런 이해 없이 복종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오랫동안 다오메이 왕국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다오메이 왕국은 현대적인 무기와 엄격한 규율을 갖추고 있었고 매우 격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프랑스군이 정복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해안도 시위단은 노예무역의 주요 항구였으며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실려갔습니다. 노예시장에서 해안까지의 거리는 3km였는데 포로들은 자결하는 태양 아래 사슬에 묶인 채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여정의 끝에는 돌아올 수 없는 문이 있었는데 이곳은 고향 땅에서 마지막으로 발을 디딘 곳으로 이곳을 지나면 영원히 해외 노예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막힐 듯한 지하 감옥에 몇 주 동안 갇혀 있었고 뜨겁게 달궈진 쇠붙이로 구매자의 이니셜이 새겨진 낙인이 찍혔으 멸약한 자들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왕국은 이 무역으로 부를 축적했는데 왕은 포로 한 명을 팔 때마다 무기럼주 유럽 상품을 받았습니다. 1892년 프랑스는 대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군대를 파견했고 왕국은 멸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마존 여전사들과 왕실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창과 낡은 소총으로는 현대식 대포에 맞설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군은 몇 달 만에 수도를 점령하고 약탈을 시작하여 금은청동 조각상황 좌신성한 유물들을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왕 대안지는 보물이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궁궐에 불을 질렀지만 결국 포로로 잡혀 카리브해로 유배되어 생을 마감했습니다. 왕국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프랑스 식민지가 들어서 70년 동안 끊임없이 착취당했습니다. 프랑스는 베냉 왕국에서 수많은 예술품 즉 청동 조각상금 장신구 조각된 왕좌 신성한 가면 등을 약탈해갔습니다. 현지 장인들은 유럽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정교한 밀랍 주조기법으로 놀라운 디테일을 살려 이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이 작품들은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에 전시되어 세계 예술의 걸작으로 칭송받으며 주요 전시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베냉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최소한 일부라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박물관들은 자신들의 소장품이 더 잘 보존되어 있고 베냉의 작품은 도난당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아프리카 문화유산의 90%가 약탈당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모든 역사가 빼앗기고 그 역사를 관람하는 티켓을 사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1960년 독립 후 나라는 혼란에 빠졌고 12년 동안 6번의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1972년 군사 지도자 마티에 케레쿠가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로 선포한 후 국명을 베냉으로 바꾸고 아프리카 사회주의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국유화하고 교회와 개인 상점을 폐쇄했으며
반대파를 처형하고 거해 20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경제는 붕괴되었고 의사와 교사들의 급여조차 지급할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사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독재자는 공정한 선거를 실시했고 패배한 후 자발적으로 승자에게 권력을 이양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역사상 최초의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12%가 부두교를, 48%가 기독교를, 27%가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두 종교를 모두 믿습니다. 아침에는 교회에 가거나 제는 알라에게 기도하며 저녁에는 부두교 신령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오이다시에는 수십 마리의 거대한 뱀들이 신성하게 여겨지는 뱀의 사원이 있는데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뱀을 안아볼 수도 있습니다. 매년 1월에는 북소리 최면 춤닭과 염소 제물 조상신을 부르는 의식과 함께 국가 부두의 날을 기념합니다. 이곳은 고대 마법이 기독교 이슬람교와 함께 국가적으로 공식 인정받는 지구상 유일한 곳입니다. 감비의 마을은 호숫가에 자리 잡고 있으며 2만 명의 사람들이 물 한가운데 나무 기둥으로 지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거리나 도로가 없고 오직 운하만 있습니다. 학생들은 배를 타고 등하교하고 수상시장이 있으며 심지어 공동묘지조차도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마을은 3세기 전종교적인 이유로 물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노예 사냥꾼들을 피해 도망쳐온 난민들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대의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호수 바닥에 나뭇가지 묶음을 꽂아 물고기가 산란하도록 한 다음 그물로 잡는 방식입니다. 관광객들은 이국적인 풍경에 매료되지만 이곳의 삶은 고달픕니다. 화장실이 없고 물은 더럽고 매년 우기에는 집들이 지붕까지 물에 잠깁니다. 독립 60년이 지난 지금도 프랑스어는 유일한 공식 언어이지만 가정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베냉의 화폐는 프랑스에서 발행하며 자체 통화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율은 현지인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파리에서 결정됩니다. 협정에 따라 국가금 보유량의 절반은 프랑스 재무부에 보관되어 있는데 많은 이들이 이를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라고 비판합니다. 프랑스 기업들은 은행왕만 통신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수익은 유럽으로 흘러가 베냉에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 자체 통화를 도입하고 자원을 국유화할 것을 요구하지만 기득권층은 파리와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베냉 수출의 40%는 면화인데 농부들은 가난 속에서 탈진할 때까지 면화를 재배합니다. 면화 가격은 뉴욕과 런던의 거래소에서 결정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베냉 경제는 붕괴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농부들은 가족과 함께 일하고 아이들을 바칠하게 하고 살 충지에 중독되는 반면 이유는 중간상과 수출업자들이 독차지합니다. 베냉은 항구와 바다 접근성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의 3분의 2는 하루 $2 미만으로 생활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빈곤의 덫입니다. 한 가지 상품에 의존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영원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아이들이 마을에서 사라집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일터로 보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돈을 받게 될 거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 농장과 시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주일에 7일 내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구타를 당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제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신매매범들은 가난한 부모들을 속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조 서류를 보여주고 적은 돈을 선불로 준 다음 엄청난 양의 금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정부는 국경에 특별경찰을 배치하여 인신매매범들을 체포하려 하지만 부패가 모든 것을 망쳐놓습니다. 뇌물만 주면 누구든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현재 약 20만 명의 아이들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으며 베냉은 이러한 악몽의 주요 근원지 중 하나입니다. 2021년 프랑스는 마침내 약탈했던 예술품 26점을 아무런 요구나 조건 없이 반환했습니다. 이는 유럽 국가가 식민지 약탈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약탈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반환된 유물 중에는 왕자 신상 그리고 130년 동안 파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궁전 문짝 등이 있었습니다. 독일도 뒤따라 영국으로부터 구입했던 아프리카 왕국의 청동 조각품 1000점 이상을 반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수만 점에 달하는 아프리카의 보물들이 여전히 유럽의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박물관은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베냉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700km에 걸쳐 뻗어 있으며 바다에서 사헬 사막과의 경계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남부는 연중 강우가 내리는 스뷴 열대 기후로 울창한 정글과 늪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인구의 80%가 남부에 거주하며 주요 도시들도 모두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부는 건조한 사바나 지대로 8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며 이웃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베냉에서는 5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어 북부와 남부 사람들은 통역사 없이는 서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북부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모든 자금 권력 투자가 남부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끊임없는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베냉은 50년 동안 전쟁을 겪지 않아 이 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전자여권 온라인 사업자 등록 등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머지않아 모든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웃나라인 니제르의 수입품 대부분이 베냉 항구를 통해 들어오면서 매년 수십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도 매년 성장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왕궁수상 마을부두교 의식로의 무역 유적지 등을 보기 위해 베냉을 찾습니다. 지역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겨나고 젊은이들은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사업을 시작하는 등 베냉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베냉의 역사는 위대한 문명이 어떻게 파괴되고 약탈당하며 값싼 원자재 공급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노예무역은 단순히 과거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사회 인구 구성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그 여파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 강대국이 화폐를 발행하고 은행을 소유하며 주요 산업의 이윤을 착취하는 한 진정한 독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의 노예 제도식 민주의 그리고 독재 속에서도 문화신앙 그리고 존엄성을 지켜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베냉은 아프리카에서도 민주주의가 가능하며 독재자가 평화롭게 몰락할 수 있고 정의가 비록 더디지만 결국 승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새로운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모든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합니다.